5월 16일 한경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선언한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러시아가 바꾼 우크라이나 국경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에 식량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을 비판하며 인플레이션이 빈곤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유가 상승 효과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일시 보류한 가운데 트위터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와 테라 USD 퇴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미국의 4월 CPI를 주시하면서 한 주간 2%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의 경우 하루 사이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극심한 증시 변동성이 목격됐습니다. 네, 다만 지난주 토요일 반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데드캣 바운스에 그칠지 아니면은 상승으로의 전환으로 돌아설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3대 지수 모두 주간 단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반발 매수세에 상승한 다우지수 1.47% 상승하며 32,196선,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오르면서 S&P 500 지수는 2.39% 넘게 뛰어오르며 4,023선에서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3.82% 급등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하루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11,805선에서 3대 지수 모두 금요일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3월 산업 생산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프랑스 깨아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 모두 2%대 반등에 성공하며 각각 오늘 6,362선, 14,027선에서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호조를 보였죠.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12% 반등을 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2,600선 회복을 해냈고요. 코스닥 지수도 2%대 상승을 하면서 85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 가까이 오르며 3,084선을 기록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무려 2.71%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역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2.64%대 큰 폭의 반등세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등 속에 미국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93%로 0.1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59%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눈에 띈 종목들 전간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13일 금요일장은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가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는데요. 메타와 알파벳이 각각 알파벳이 2% 넘게 상승했고 메타 같은 경우 4%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올랐습니다. 이어서 애플 주가도 살펴보시면 3% 올라서 $147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장에서 5% 상승하면서 76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네. 넷플릭스와 엔비디아 주가도 7%, 9% 크게 뛰어줬습니다. 한편 미국의 최대 연금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에서는 넷플릭스를 팔고 AMD나 엔비디아, 스퀘어 같은 종목들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ETF 확인해 보시면 속스 ETF가 이날장에서 5% 상승하여 407달러 선에 마감, QQQ ETF는 3% 상승하여 30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보류한다는 소식에 이날장에서 9% 이상 급락했습니다. 마감가 40달러 선인데요. 머스크는 트위터에 가짜 계정이 얼마나 많은지 추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인수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 인수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주식업체 로빈후드는 이틀 연속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주식거래 플랫폼 FTX의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로빈후드 현지 13일 10달러 69센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스톱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외신들의 추정에 따르면 숏스퀴즈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집중 매수하자 AMC와 게임스톱 같은 밈 주식이 목요일장에서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게임스톱이 10%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98달러 선에 마감했고 AMC는 5% 상승하여 1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쇼피파이와 후불 결제 업체 어펌홀딩스는 파트너십을 다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펌홀딩스는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날 주가가 30% 넘게 급등 마감했고 시간 외에서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쇼피파이가 13% 올라서 402달러 선에 마감했고 어펌홀딩스의 마감가는 23달러 선입니다. 금요일장에서 나이키는 4%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이어서 포드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8.5%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시장이 포드의 특정 사업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주 가운데 노바백스가 이날장에서 8%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연기됐던 FDA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승인이 이번 6월에는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는데요. 마감가는 51달러 선이었고요. 백신주 가운데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백신 및 헬스케어주가 다소 내리면서 금요일장에서 대체적인 상승장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마감가 49달러 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급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전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WTI는 4%가 오른 110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3월 말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또 3주 연속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도 11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우선 대두 선물은 강력한 식용유 수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농무부가 글로벌 기말 재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요일장 대두 선물은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파묘 가격과 함께 대두유도 1.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저처럼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슬픈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세계 밀 생산 2위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합니다. 인도 측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바꾼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장 밀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옥수수 가격도 1.2%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장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소폭 하락하면서 코코아 가격이 장 초반의 낙폭을 회복하고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화가 조금 내려오면서 코코아 숏 커버링으로 이어지자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부터 회복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해양대기청은 브라질 남부 지역에 5월 16일까지 서리가 내릴 것이라며 19일까지는 기온이 평균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라질 이 남부 지역에는 커피 생산 지역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브라질의 기온은 기존 예상보다 좀 더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커피 생산 지역에 서리가 내릴 확률이 떨어지면서 금요일장 아라비카 커피가 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설탕은 국제유가와 동반 상승하며 3% 오름세를 나타내며 마감했고요. 또 목요일장에서는 1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던 돈육 선물이 금요일장에서는 반등하며 3.3%가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금요일장 금 가격은 0.9%가 하락하며 1,80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로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주간 단위로는 3.9%가 떨어지며 11달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은 가격도 주간 단위로 무려 6.2%나 하락하며 올해 1월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1%가 오르면서 21달러 선을 간신히 넘은 모습입니다. 달러와 강세는 다른 금속 원자재도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팔라듐이 금요일장 3%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백금과 함께 주간 단위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니켈도 1.5%가 하락하면서 27,379달러 선 나타냈고요. 반면 구리는 2% 가까이, 또 아연의 경우는 0.2%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아연 재고량은 한 주간 2,600m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은 3%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재고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비축량이 63% 감소하면서 최대 연간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강력한 수요와 재련소의 축소가 알루미늄 시장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에서 가상화폐 기업과 태양광 관련 기업은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빅스지수와 안티캐시우드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기업 ETF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비트코인은 최근에 급락세를 딛고 약 6% 반등했는데요. 한때 3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도 크게 올랐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CRPT인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 크립토 인더스트리 앤 디지털 이코노미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마이크로스트레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금요일장에서 우상향 곡선 그렸고 CRPT는 13.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태양광 기업이죠. 퍼스트솔라는 이날 4.6% 상승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퍼스트솔라 외에도 다른 태양광 기업들도 올랐는데요. 엠페이즈 에너지는 약 12%,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는 약 9% 급등했습니다. 관련 ETF로 티커명 TAN인 인베스코 솔라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7.1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스 ETF 살펴보시죠. 금요일장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우상향 곡선 그리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는 내렸습니다. 약 9% 밀려서 28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지난 5월 5일 30선을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3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지수 선물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6.4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안티캐시우드 ETF입니다. 금요일장 기술주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2% 상승했고 S&P 500 기술 섹터는 3.44% 올랐는데요. 따라서 기술주가 포진된 아크이노베이션 ETF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11.82% 올랐는데요. 한편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를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크게 밀렸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는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1.97%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관련 기업이죠. 메리어트,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은 실적 발표에서 여름철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따라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여행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AWAY, 어웨이인 ETFMG 트래블 테크 ETF 살펴볼 텐데요. ETFMG에서 운용하고 있고 여행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75%이며 배당률은 연 0.04%인데요. 보유 종목도 살펴보시죠. 트레인라인, 부킹홀딩스, 트립 어드바이저를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43%가 미국 기업이며 우리나라 기업도 약 6%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원을 감축했던 여행업계가 인력난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행을 떠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지난 금요일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또 웨드부시는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매수 기회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1,300달러에서 무려 925달러까지 약 400달러가량 하향 조정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잠정 중단입니다. 사실 그동안 트위터를 둘러싼 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 머스크의 이 반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려 한 10% 가까이 지난주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 듯했던 트위터 인수 전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를 일시 보류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트위터상의 스팸과 가짜 계정이 트위터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로이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면 트위터가 직접 회사의 수익 지표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일 활성화 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팸과 가짜 계정이 지표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2022년 1분기에 스팸과 가짜 계정의 평균치가 5% 미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숫자는 추산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트위터에는 수상한 구독자가 5% 정도 존재한다는 건 이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와서 머스크가 이를 새삼스럽게 인식한다는 건 어쩌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돌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 결정을 완전히 철회한다면 종결 수수료로 10억 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가 터무니없는 가격에는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트위터는 스팸 계정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이 더 낫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머스크의 이번 결정이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는 모든 거래 대상 수수료를 4배 인상한다라고 밝혔고 또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인도의 밀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취약국들의 경우에는 이제 식량 안보 위기에 놓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인도와 이웃 국가 그리고 기타 취약국들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이 적자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간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밀 공급량이 줄어들자 밀가루 값이 급등했고 빵값과 라면값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그간 밀 부족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나라로 기대돼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에서 4월에 발생한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국제 밀 가격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질 않자 인도 내 식료품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수출 통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식량 보호주의는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그리고 콩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했고요. 터키와 아르헨티나도 이미 수출을 금지했거나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내수 시장의 공급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면서 연쇄적인 충격에 대비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이번 조치가 인도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SEC 이슈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거래 대상 수수료를 4배 가까이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좀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부터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모든 거래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4배가량 올립니다. 그간 SEC는 오랫동안 거래 수수료로 규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왔는데요. 이 수수료의 비율은 국가 간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번에는 100만 달러당 수수료가 5.1달러에서 22.9달러로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 1000달러당 2.3센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4배나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얼핏 들으면 큰 상승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미미한 정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가 4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큰 변화 자체는 없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기술주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사우디 아람코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급증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이 지난주 무려 4%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돌아와서 캐시우드의 이번 결정,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좀 신념이 대단하다 아니면은 굳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기술주의 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투자의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는 캐시우드는 기존의 전략을 굳건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드는 굴하지 않고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드에게 동조하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기술주였습니다. 따라서 구성 종목의 대부분이 기술 성장주였던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당연히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10%가량 떨어지면서 사상 3번째로 큰 급락을 겪기도 했는데요. 주요 편입 종목 중에서 코인베이스가 추락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지만 우드는 정반대의 노선을 걸은 건데요. 26%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드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12일까지 무려 86만 주를 매입했는데 의외로 이 같은 방식은 자신의 사고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며 오히려 믿음을 심어주는 매력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커지고 있는 낙폭에도 불구하고 아크이노베이션 ETF로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주 후반에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드를 향한 시장의 시선도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금요일장에서 12%나 급등했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인 뱅크먼 프라이드가 이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매입하면서 로빈후드의 주가가 크게 뛴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수익률을 이전 수준까지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260%나 상승해야 손실을 만회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의 반등세가 투자자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캐시우드의 이번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는 미래 분석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 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지난주 회복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루나와 테라 USD 퇴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기사, 분석 기사로 이제 일컬을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어떤 미래들이 좀 보였습니까?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라와 루나, 그리고 테더까지 지난주는 2009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앞다퉈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짧지만 가상화폐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의 전망을 내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2014년에 있었던 가상화폐 추락 사태를 되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가상화폐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회생에 성공했다라고 덧붙였고요.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의 바닥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목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상화폐의 최저가는 실현 가격인 24,000달러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현 가격에 다가섰을 때마다 매수 기회를 나타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또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 가격도 현재 21,500달러를 약간 상회하면서 여기에서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올해 말까지는 2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예상의 범위에는 없지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10,000달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이 같은 점을 모두 염두에 두고 판단하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하락률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이 동조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스닥 지수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분석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는 미국인 가운데 7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꼴로 1순위 고민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설문조사를 내놨습니다. 또 베조스는 바이든의 트위터를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다. 다시 한번 좀 인플레이션이 심각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와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약세장 속에서 투자하면 좋은 또 다른 업종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입니다. 반도체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속스 ETF는 올해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성장주를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익히 다들 알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40%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완벽한 저점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AMD가 잉여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비싼 감이 없지도 않다라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회사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칩 제조사인 ASML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만큼 업계 최고는 아닐지라도 ASML이 없다면 반도체 시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랜지스터란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서 증폭시키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반도체 소자인데요. 각각의 실리콘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ASML의 향후 전망이 엔비디아와 AMD와 대등할 정도로 밝다는 겁니다. ASML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AMD도 반드시 잘 가게 될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칩 부족 사태도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주가들의 흐름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